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전격적으로 남미의 사회주의 국가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수도와 주요 도시들이 미국의 대규모 공습으로 폭격을 맞았고 생포된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반미 성향의 베네수엘라 정부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여왔는데요. 결국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미국의 공습 소식을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서 지상을 향해 붉은 섬광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미사일을 쏟아부은 헬리콥터들은 후속 작전을 위해 도시 상공을 줄지어 날아갑니다. 도로 곳곳에 불기둥이 보이고 차가 달리는 중에도 옆으로 포탄이 떨어집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쯤 미군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미군은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 미란다와 아라과, 라과이라주에 위치한 주요 군사시설과 행정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날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해온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위한 군사작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개시 3시간여 만에 자신의 SNS에 마두로 대통령 체포 소식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와 지도자인 마두로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규모 타격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마두로 대통령은 배우자와 함께 체포돼 국외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군과 민병대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또 미국의 공습은 석유와 광물을 무력으로 빼앗기 위한 것이라고 규탄하고 미국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오늘 오전 11시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그럼 미국 현지 연결해서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윤수 LA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박 특파원, 미국의 군사작전 그야말로 전격적이었는데요. 미국이 이렇게까지 해서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에 나선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공식적인 명분은 마약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들이 미국으로 마약류를 수출한다면서 이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마두로 정권을 마약 테러 조직과 연계된 불법 집단으로 규정하고 카리브해의 해군 병력을 집결시킨 데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30척 넘는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공격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100명이 넘는데요.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상 타격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까지 생포한 것은 결국 좌파 정권 축출이 목표라는 그런 방증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중남미 지역에서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 중국에 맞서서 미국의 패권을 확고하게 하겠다는 뜻도 읽힙니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네수엘라는 과거 차베스 정권 시절 엑손모빌 등 석유 기업들이 개발한 유전을 국유화하고 정권의 자금줄로 활용을 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 문제를 지적하며 베네수엘라 정권을 비난해왔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도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총동원령을 내리고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베네수엘라 정부는 물론 콜롬비아를 비롯한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미국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제소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가 됐다면 사실 이런 조치들은 큰 의미가 없겠죠. 결국 마두로 대통령이 없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의도대로 친미적 성향의 정권으로 교체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이건 앞으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느냐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때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전격적인 베네수엘라 공습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당국에 교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교민 보호를 철저히 하고 철수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필요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네수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70여 명으로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전격적인 베네수엘라 공습 소식에 이 나라 수뇌부가 상당히 긴장할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벌써 10명이 숨진 이란 얘기입니다. 이란은 최근 살인적인 물가로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커피를 마시려고 해도 현금 다발을 10kg 넘게 지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급기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위대를 구하겠다며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백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노한 의습한 시민들이 정부 건물을 부숩니다. 파라스주에선 치안을 담당하는 민명대 본부가 불타오릅니다. 수도 테헤란의 도로도 시위대로 가득합니다. 극심한 경계난에 시달리던 이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시위대는 경찰, 주지사 사무실, 시청 등 공공기관을 닥치는 대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쌓였던 불만이 터지면서 차츰 반정부 시위로 번지기 시작하자 이란 정부는 최루탄을 동원한 강경 진압을 시작했고 거리엔 총성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격렬한 시위와 체포 과정 속에 시위 5일째인 현지 시간 1일 기준 이미 7명이 숨졌습니다. 지난달 28일 테헤란에서 상인들이 시작한 시위는 대학생 등 청년층이 가담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원인은 화폐 가치 폭락과 이로 인한 살인적인 물가. 3년 전보다 달러 대비 환율이 3배 넘게 뛰면서 수입 물가가 폭등해 식료품과 생필품을 사려면 지폐 뭉치를 내야 할 상황입니다. 지난달 기준 물가는 1년 전보다 42% 넘게 올랐고 식료품 가격은 무려 72%가 뛰었습니다. 계속된 핵개발과 테러 지원,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 등 서방 제재로 이란의 경제난은 끝모르게 심화돼 왔습니다. تکرار میکنم این موضوع رو که شنیدن صدای مردم، حتی صدای اعتراض مردم، حتی صدای اعتراض تند مردم وظیفه دولت هست. همه 중앙은행 총재가 사임하는 등 이란 정부는 시위대 달래기에 나섰지만 오는 3월 세금을 올릴 거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국민적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승은입니다. 잇따른 의혹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부인이 업무 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년 전 경찰 출신 3선 의원에게 경찰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건데요. 김 의원이 청탁했다는 대상이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당시 해당 의원이 김 의원 앞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고 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달 전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진이 경찰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입니다. 지난 2024년 6월 경찰이 김 의원의 아내 이모 씨가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을 내사 중이었는데 당시 김 의원이 경찰 출신인 친윤 의원에게 부탁해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김 의원 전 보좌진은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모 의원을 찾아가 서울 동작경찰서장에게 전화를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 본인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동작서장을 잘 안다고 했다, 인연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의원에 따르면 국힘 의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해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고 했다며 김 의원이 흡족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전 보좌진은 경찰 내사 당시 경찰 수사 정보가 김 의원 측으로 유출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4년 5월쯤 김병기 의원이 서울 방배동의 한 카페에서 서울 동작서 수사 문건을 직접 건네받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서류 내용은 조진희 동작구 의회 부의장이 법인카드와 관련해 진술한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아내가 2022년 조진희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받아 밥값 등으로 수백만 원을 쓴 의혹이 불거지자 보좌진을 통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CCTV 이런 거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면 절대 보여주지 마셔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024년 6월 김 의원의 아내를 업무상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2달 만에 종결하고 입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당시 서울 동작경찰서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받은 기억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사 당시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을 직접 찾아가서 날짜를 확인하는 등 소홀함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측과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수사 무마가 있었냐는 MBC의 질의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잇따른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 대표는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환부를 도려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듭 특검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비리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 대표는 자신의 SNS에 새해 벽두부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 분노를 안겨드린 데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조치했고 앞으로도 당에서 취할 수 있는 상응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경찰을 향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정 대표는 환부를 도려내겠다면서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고도 했습니다. 새로 개정한 공천 관련 당원 당규를 철저히 엄수하고 지방선거에서 더 깨끗하고 더 공정한 공천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상 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공사 구분이 안 돼서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 만든 것이 특검 제도입니다. 민주당이 문제를 바로잡고 진위를 명확히 가리려 한다면 지금이라도 특검 도입 의사를 밝히면 될 일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13일간의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도입하게 만든 고 김대중 대통령이 곡할 일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돈 공천은 철저히 수사되고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내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에 앞서 중국 CCTV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사용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일본, 최근 두 나라 극한 갈등의 원인이 된 대만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중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국이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우리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중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서가 붙었습니다. 대만 양안 문제를 포함한 주변 문제에서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진행하는 등 영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이 더 많은 대화를 통해 더 큰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중을 통해서 그간에 있었던 오해들 또는 갈등적 요소를 최소화 또는 없애고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관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세계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안보 협력을 피할 수 없고 경제적 관계가 깊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중요하다며 미중 관계 속 우리 외교의 제일 원칙은 실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 합니다. 지난 경주 에이펙 때 만난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서는 도움되는 이웃이 될 수 있겠다고 느꼈다면서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만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새해 초 다가올 중국 국빈 방문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동북아 외교 무대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실용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어제 저녁 퇴근 시간대 서울 종강역에서 택시 한 대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을 입었죠. 사고를 일으킨 70대 택시 운전자의 약물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택시 운전자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차량 엔진이 노출될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진 흰색 택시가 가드레일 앞에 멈춰서 있습니다. 지금 파손이 많이 된 택시가 전기차예요, 전기차. 이쪽으로 사람 못 타도록. 사고 지점 주변에는 차량 파편이 널브러져 있고 소방당국은 전기차 배터리 폭발 위험에 대비해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종강역 6번 출구 인근에서 택시가 횡단보도 쪽으로 급가속해 보행자들을 덮친 뒤 신호등을 들이받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와 추돌한 뒤 멈춰선 겁니다. 건물 쓰러지는 거 와르르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소리가 났어요. 여기 행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거의 다 뭐 퇴근 시간이니까 이쪽으로 쏙 이렇게 몰려오는 거 봤어요.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또 다른 보행자는 골반과 무릎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모두 14명이 다쳤습니다. 택시기사는 70대 고령 운전자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새벽 3시쯤 70대 남성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약물 간이 검사 결과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모르핀은 의료용 마약류로 졸음이나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르핀은 감기약 등 처방약에서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약물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70대 택시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택시 운전자가 급가속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요즘 차가 없어서 못 판다는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최대 1,000만 원 가까이 내린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올 한 해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저가 공세를 예고했고 현대 기아차도 새 차종을 쏟아내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테슬라 전시장. 평일 오후인데도 전기차를 시승해보려는 운전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가격을 인하해가지고 구경하러 왔어요. 아이오닉하고 이런 차들과 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떨어졌고 자율주행 기능이 되는 차여서. 2025년 마지막 날 예고 없던 깜짝 발표. 테슬라가 세단인 모델 3와 SUV인 모델 Y 가격을 각각 940만 원, 315만 원 대폭 낮췄습니다. 내부 디스플레이는 더 커지는 등 옵션은 더 좋아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가격을 내리며 국내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이유는 뭘까? 가장 먼저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주춤해진 미국 시장 분위기가 이유로 꼽힙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시장이 급부상한 점도 또 다른 요인. 지난해 우리나라 테슬라 판매량은 5만 5천여 대, 전기차 판매 2위에 올랐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나란히 미국에 이어 테슬라 판매량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가격을 낮춘 두 모델은 모두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차종이라 중국산 재고를 처리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테슬라의 깜짝 가격 인하로 새해 벽두부터 국내 전기차 시장은 출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올 한 해 가성비를 내세운 중국 업체 공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중국 비아디는 2천만 원대 소형 SUV 출시를 예고했고 중국 지커도 테슬라와 가격은 비슷하지만 성능은 뛰어난 전기차 SUV를 올해 출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맞서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붙인 고급 전기차 GV90을, 기아는 EV3, EV4, EV5 GT 등 다양한 신형 모델을 쏟아내며 시장 지키기에 나섭니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 중 수입차 비율은 40.6%를 차지하며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2,000명 증원을 추진하다 백지화된 의대 증원이 수백 명 규모로 추진됩니다. 당장 올해 고3 수험생부터 적용되는데 정부는 설 무렵에 전체 규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올해 뽑을 27학번 의대생부터 의대 증원이 현실화됩니다. 정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증원 규모는 약 300명에서 500명 안쪽인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2,000명 증원으로 극심한 의정 갈등이 빚어졌던 데다 당시 정부도 처음엔 대통령실의 증원 규모로 500명을 건의했었기 때문에 파격적인 증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을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만큼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이미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면 2040년에 의사가 최대 11,000명 부족할 거라는 추계는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넘겨받은 정부는 설 전후에 구체적인 증원 숫자를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입시 절차를 고려해서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회의를 좀 더 자주 개최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1월 중에 집중적으로 개최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은 올해 최대 3,500명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정원을 대학별로 어떻게 나눌지는 당장 27학년도 도입 목표인 지역의사제가 변수 중 하나입니다. 의대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은 뒤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해주고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원만 늘려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련과 지원을 하고 또 그 의사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정주 여건이나 아니면은 지역의 의료기관의 역량을 같이 높이는 것들이 같이 진행이 돼야. 지역 의사제로 뽑는 대상이 지역 학생들만인지 전국 학생 대상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의대도 이르면 2029년 신설 예정인데 여기서도 의사가 추가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40개 의대별 정원 규모는 4월은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어 다시 한번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중국에는 새해를 맞아 애군을 쫓기 위해 폭죽을 쏘는 전통이 있는데요.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서 도심에서 터뜨리는 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죽 단속에 경찰이 투입되고 시민들을 체포까지 하면서 이런 과도한 대응에 다른 배경이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이피리 특파원입니다. 새해 첫날 새벽 중국 저장성 닝보시. 새해 맞이 풍선이 하늘을 덮은 가운데 두 청년이 폭죽을 쏘아 올립니다. 곧바로 경찰들이 달려와 이들을 체포하려 하고 몸싸움 과정에서 폭죽이 주변 사람에게 발사됩니다. 산둥성 리니시에서도 폭죽을 쏜 청년을 경찰이 붙잡다 폭죽이 사람들을 향해 날아갑니다. 도심 폭죽을 단속하다 벌어진 아찔한 상황. 중국 당국은 폭죽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연기가 대기를 오염시킨다고 보고 도심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죽 행사 단속엔 다른 이유도 있을 거라고 시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난징의 한 거리, 도로에 시민보다 경찰이 더 많습니다. 민주공화정의 상징 순원 동상으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예 인간띠를 둘러버렸습니다. 항저우와 칭다오시도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명소마다 경찰을 무더기로 배치해 새해 축제가 아니라 집회 시위 현장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결국 폭죽 단속은 핑계고 사람들이 모이는 걸 원천 봉쇄하는 게 주 목적이라는 의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군중이 몰리면서 반정부 시위 같은 집단 행동으로 이어질까 우려한다는 겁니다. 백화점이나 거리의 대형 전광판 카운트다운 행사까지 예고 없이 취소됐습니다. 今年的跨年活动取消，非常感谢大家的理解和支持，请各位有序离场。 중국은 청년 실업이 19%까지 치솟았고 상위 20%의 가처분 소득은 하위 20%의 10배에 달합니다. 시민들의 불만을 누르려는 당국의 초조함이 새해를 맞는 군중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피하다 안타깝게 추락사한 베트남 여성 고 또한 씨 소식 앞서 전해드린 적 있죠. 최근 법무부가 태도를 바꿔 유족에게 직접 사과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이른바 토끼몰이식 단속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도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 출입국 사무소 직원들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대구 성서공단의 한 공장에 들이닥쳤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인 25살 뚜안 씨는 공장 3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는 한국에 머물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그동안 적법한 단속이라는 입장만을 고수했습니다. 그랬던 법무부가 뚜안 씨 사망 65일째인 2025년의 마지막 날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단속 책임자인 이상한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장이 유족에게 고개를 숙인 겁니다. 이 소장은 같은 부모로서 마음이 아파 분향소를 보며 묵념하기도 했다며 죄송하게 생각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더해 단속 과정도 지금보다 안전과 인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자 인권을 강조하는 새 정부 기조와 함께 공무원도 다치는 기존 단속 방식에 대한 부정적 내부 의견 등이 이례적 유감 표명의 배경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씨 아버지는 사과를 받아들인다면서 더 이상 이런 비극을 겪는 부모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Đấu tranh này vẫn chưa kết thúc, nhưng chính nhờ sự đoàn kết đấu tranh cùng quý vị mà chúng tôi có thêm sức mạnh để một lần nữa đứng dậy, linh hồn con gái chúng tôi, Tú Anh cũng được an ủi phần nào và được an nghỉ. 정부 사과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어졌던 농성은 마무리됐지만 대책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가 인권위 진정 등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당시 시험 종류를 알리는 고사장별이 1분 일찍 올린 사고와 관련해 수험생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1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능 시험을 치다 1교시 종류별이 1분 일찍 올렸던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혼란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배상액은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피겨 남자 싱글의 차준환 선수가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쇼트 프로그램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2, 3위와 격차를 크게 벌린 차준환은 3회 연속 올림픽 출전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1차 선발전 쇼트 프로그램에서 스케이트 적응에 애를 먹으며 3위에 그쳤던 차준환.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시작한 2차 선발전은 달랐습니다. 4회전 사이코 점프를 깔끔하게 성공시키며 기분 좋게 출발했고 이어진 콤비네이션 점프도 완벽했습니다. 트리플 악셀까지 3차례 점프를 실수 없이 수행한 차준환은 이어진 스핀과 스텝 연기에서도 한 차원 다른 연기를 펼쳤습니다. 결국 무결점 연기로 쇼트에서 97.50점을 얻은 차준환은 1차 선발전 점수를 더한 중간 합계에서 올림픽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 만 17세 이상 선수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남녀 싱글 2명씩 출전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3위에 50점 이상 크게 앞선 차준환은 내일 프리스케이팅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3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 나서게 될 전망입니다. 여자 싱글에서는 신지아가 첫 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1차 대회 쇼트에서 시간 초과로 감점을 당하기도 했던 신지아는 보란듯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며 중간 합계 290.63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에 오른 김채연과 3위 이혜인의 격차가 3.66점 차이에 불과해 내일 프리 경기에선 남은 한 장의 출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프로농구에서 2경기 연속 통안에 역전패를 당했던 한국가스공사가 오늘은 벨란게를 앞세워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박재린 기자입니다. 2경기 연속 한 점 차 역전패에 고개를 숙였던 가스공사.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벨란겔이 3쿼터에만 15점을 퍼부으며 연패를 끊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10점 차까지 앞서가던 가스공사는 오늘도 4쿼터에 흔들렸습니다. 서명진에게 연속 5점을 허용한 데 이어 박무빈에게 3점포까지 얻어맞으며 어느새 2점 차까지 쫓겼습니다. 역전패의 악몽이 다시 드리우던 순간 경기 내내 뜨거웠던 벨란겔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1분여를 남기고 과감한 점퍼를 성공시키며 맹추격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모비스도 막판까지 기회가 있었지만 해먼주와 박무빈의 골밑슛이 연달아 림을 외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벨란겔의 32득점 맹활약을 앞세운 가스공사는 연패를 끊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항상 4쿼터에 좀 끝 마무리가 안 좋아가지고 아쉽게 진 경기가 좀 많았거든요.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좀 간절하게 뛰었던 것 같습니다. SK와 정관장 양 팀의 승부는 4쿼터 막판 불이 붙었습니다. 김낙현과 김영빈의 석점포로 2분여를 남기고 역전에 성공한 SK는 오재현의 미들슛으로 3점 차까지 앞서 나갔습니다. 종료 1.8초를 남기고 정관장 아반도에게 자유투 3개를 내주며 동점 위기에 몰렸지만 아반도가 두 번째 자유투를 실패하면서
SK는 이틀 전 패배를 수록했습니다. 신인 강성욱이 4쿼터 막판 연속 득점을 포함해 17점으로 맹활약한 KT는 소노를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승부처마다 몸을 날려 공을 받아낸 GS칼텍스 김효임의 신들린 수비 장면입니다. 신인의 투지로 8연승 중이던 현대건설이 잡았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닷새째 이어진 강추위에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평년보다는 일주일이 빨랐고요. 작년보다는 무려 37일이나 빨랐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추위 기세가 누그러졌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이 4도, 광주 8도, 부산 10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현재 수도권과 동쪽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동해안에 따라서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계속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오전까지 충청과 전북지방에서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스모그가 들어오면서 오후까지 반짝 공기가 탁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영하 4도, 춘천 영하 8도, 대구 영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서울이 4도, 전주 7도, 부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쯤 반짝 추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